때 구매하기도 어렵고 또 보유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보유하기도 힘들고 구매하기도 힘들다. 네. 그 13일에 기준금리가 또 0.25%포인트 올랐잖아요.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어쨌든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 이제 마무리에 조금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뭐 향후 부동산 시장은 뭐 다시 뭐 이 금리 인상이 멈추면 반등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러니까 실수요가 집을 사기에는 소득 대비 이제 그 원리금 상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이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내려가야 이제 좀 실수요층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태인데요. 집값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실수요층이 구매할 수 있는 집값과 금리 상황까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췄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좀 이런 그 구매 실수요층이 움직이는 상황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사실 언제부터 다시 떨어질지는 아무도 네. 모르지만 이게 적어도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해야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도 조금 반등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금리 인상이,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전세가도 좀 이렇게 더 빠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제 매매가를 전세가가 계속 끌어내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금리가 어느 정도 현재보다는 많이 내려와야 진정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지금 전세가율이 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그거랑 연관이 좀 있겠네요. 네. 그러면 혹시 작가님께서는 이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은 뭐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고 명목 통화 가치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통화량은 계속 풀리고 과거 이제 1986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봐도 이제 심지어 IMF 때도 통화량은 늘 증가해왔기 때문에 그 실물 자산, 실물 재화의 가치는 명목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그 안에서 단기적인 부침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지 못했던 이제 국내 총인구 감소의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통화량 증가에 따른 명목 재화의 가치 상승도 이제는 그 우상향의 혜택을 보는 범위가 앞으로는 점점 갈수록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해왔지만 네. 이제 인구 감소라는 이런 새로운 복병을 맞아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장담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괜찮을까요? 예, 사실은 모두가 인구가 계속 늘 때는 네. 모든 지역의 주택 수요가 늘 수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면 이제 주택 수요가 모든 지역의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령 외곽지부터 네. 수요가 줄 수밖에, 사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점차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통화량 증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도 점점 국한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통화량의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국한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번 하락장에서 뭐 어디가 더 많이 빠질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저는 수도권이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2014년부터 22년까지 이제 KB 부동산 기준으로 이제 상승률을 보면은 서울이 75%, 경기 60%, 지방광역시는 3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및 수도권이 지방광역시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락장에서는 과거 하락장 때도 상승장 때 많이 오른 지역이 조금 더 빠진 게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좀 다시 상기해 본다면 이번 하락장도 과거 직전 상승장에서 훨씬 많이 오른 수도권이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방광역시 전세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 물량 폭탄을 받고 있는 대구조차도 서울 및 수도권보다 전세가율이 높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세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매매가의 하방 지지선이 탄탄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방광역시의 하락폭이 서울 및 수도권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그런 측면에서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의 하락폭은 수도권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다음 사이클, 다음에 또 상승장이 오고 다음 하락장 때는 이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점차 수도권이 더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하락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뭐 한 10년, 10년 네. 이후의 얘기인 거죠. 한참 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제 금융위기 때랑 다른 점은, 금융위기 때는 수도권은 떨어진 반면에 지방은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 하락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지방도 같이 떨어지는 모양새인 거는 분명한 거죠. 네, 그렇죠. 아, 같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주요 대도시별로 이게 뭐 투자 적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실 제가 외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민물장어랑 한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민물장어와 한우는 1, 2년 뒤에 대상의 가격 추이가 대충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뭐냐면 민물장어는 완전 양식이 안 되고 바다에서 치어를 잡아서 그걸 완전 양식해서 성체를 키운 다음에 시장에 출하하기 때문에 치어를 적게 잡으면 1년 뒤에 성체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요. 치어를 많이 잡으면
그 다음에 성체로 나올 장어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020년에 치어가 많이 잡혀서 21년에 장어값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고요. 한우도 마찬가지로 그 송아지를 입식을 많이 하면 2년 뒤에 성체로 출하하기 때문에 한우값이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송아지 입식을 덜하면 이제 2년 뒤에 성체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한우가 급등하는데, 지금 한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2년 전에 송아지를 입식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2년 뒤인 지금 올해 한우 이제 공급 과잉이 예상돼서 한우가 빠지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 11년, 그러니까 132개월 동안 그 각 도시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움직인 달을 비교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132개월 동안 같이 움직인 게 서울은 100개월, 인천은 95개월이었던 반면에 대구는 126개월, 부산은 121개월, 광주 119개월, 울산은 111개월, 대전 108개월 등 지방광역시가 매매가랑 전세가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수도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또 왜 하냐면 전세가는 이제 입주 물량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지방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움직였다는 건 지방광역시는 입주 물량의 영향이 전세가를 넘어서 매매가까지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민물 장어와 한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입주 물량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전세가고, 입주 물량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지방광역시인데, 그 말인즉슨 착공 물량을 보면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입주 물량이 2, 3년 뒤에 어떻게 되거나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부산의 경우는 24년부터 26년까지 입주 물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인허가 물량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면 그렇고, 대구는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을 것 같고요. 광주는 24년부터 계속 입주 물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대전은 24년 이후에 좀 입주 물량이 많을 것 같고요. 울산은 뭐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은 부산은 24년부터 26년까지 입주 물량이 적고 광주는 24년부터 계속 적으니 부산과 광주가 24년 전후에서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각 광역시가 전고점을 다 뛰어넘은 상태로 계속 역대급 고평가 상태거든요. 따라서 24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그 전에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쳐서 가격적으로 또 저평가 매릿이 생기면 부산과 광주는 입주 물량이 그때 적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조정 과정은 어느 정도 저평가 매릿이 생기기 전까지 조정 과정은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을 제외하고 뭐 나머지 5개 광역시를 도시만 놓고 봤을 때는 부산과 광주가 그나마 투자하기에, 그 근시일 내에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또 고평가된 분이 얼마만큼 빠진지를 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실제 부산과 광주가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봤을 때 전고점 대비 20에서 30% 이상 초과된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상승 압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물장어는 그럼 원래 바다에서 잡아서 민물에 푸는 건가요? 아마 바다랑 그 강이 만나는 그 근처 어디에서 치어를 많이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치어를 잡아서 그걸 이제 성체까지 키우는 거죠. 되게 장어가 먹고 싶어지는. 네,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먹고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었습니다. 그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거래 절벽 상황인데, 이 앞으로는 좀 이 거래 절벽 상황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번에 1.3 규제 완화 때문에 좀 실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 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규제를 많이 완화했지만 집값이 오른 건 결국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전세가 집값의 괴리도 굉장히 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집값 자체도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봤을 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요가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규제 완화가 한참 풀리고 한참 후인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전세가율이 이미 충분히 올라온 상태였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많이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실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거래 활성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실제 집값을 움직이는 건 결국 실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런 여건이 됐냐에 달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은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크게 실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이제 1.3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뭐 정부가 뭐 중도금 대출 규제도 폐지를 했고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뭐 초강수 완화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작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결국은 뭐 사실은 요즘 제가 이번에 낸 책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모든 재화의 가치는 펀더멘털에 귀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펀더멘털 대비 집값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규제 완화가 힘을 발휘하기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 반등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반등했다가 뭐 다시 하락세로 그냥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사실은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 2008년 9월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집값이 이제 훅 빠졌다가 그때부터 한국은행이
5개월 연속 금리를 대폭 내리고 5%에서 2%까지 확 내리고 그 당시 위례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집값이 다시 2009년 4월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수도권 기준으로. 근데 반등을 하다가 2009년 10월에 반년 오르고 다시 꼭 그때부터 4년간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시 떨어졌냐 봤을 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율이 계속 낮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가 계속 매수 동력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규제 완화 효과도 6개월이 그쳤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규제 완화 효과가 이번에도 좀 장기간 지속시키거나 추세적인 반등을 이끌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혹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뭐 정부가 대책으로서 이 역부족인 거를 조금 덜 역부족이게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지금 규제 완화 속도가 굉장히 과거 어느 정부보다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규제 완화가 된다 한들 이 결국은 펀더멘탈을 구성한 핵심 중에 하나가 집값과 금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값은 사실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왔지만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아직은 좀 정부에서 내놓는 완화책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금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